종속은 억압은 받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데올로기예요. 정신이 물질에 종속이 된다는 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풀이가 되셨나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 속에 만들어진 환상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하물며 도덕, 종교, 형이상 이런 것까지도 물질적 조건에 연결된 인간 생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승화물이 되는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형이상학, 도덕까지도 이런 의식 형태들도 자립적 모순을 가질 수가 없고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실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민족주의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또는 인종주의라든지 그런 개념들, 주의들이 많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건 하나의 관념,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념에는 기반이 항상 그렇게 포섭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본론도 이제 저작을 했죠. 이데올로기가 혁명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 대신 생산관계라는 거시 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기 저작에서는 생산관계와 사회 변혁이 더 이상 1대1의 직접 영향력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과학적 마르크시즘으로 불리는 후기 저작에서는 마르크스는 관념과 이데올로기,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루는 전반기의 주요 개념을 더 이상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정치,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원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슨한 의미에서 인간 소외라든지 관념 이런 것들을 다뤘지만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 구조의 변화의 원리와 변화에 매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이론에 굉장히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어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비판 이론, 미디어 정치 경제학으로 계승되어 미디어 연구의 주요 부문을 이룹니다. 미디어 경제학은 주로요, 여러분 좀 시간이 될까요? 하면은 그 구조주의라든지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봅시다. 이들 이론은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이에요, 사실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또 모든 이념을 너무 어렵게만 학자들은 너무 어렵게 꾸며요, 글자들을. 쉽게 받아들이면 여러 번 읽어보면 별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들 이론은 미디어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만 후기 마르크시즘의 이론에 집중하며 정치 경제적 구조에 경도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에 미디어 정치 경제학의 대부라고 했으니 가넴은 정치 경제학의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매스컴 정치 경제학에 대한 공헌이라는 논문에서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미디어 연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큰 방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미디어 정치 경제, 미디어 소유나 산업 제도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자, 지금 제가 방금 루퍼트 머독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 소유라든지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미디어 정치 경제학의 대부분의 얘기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학문이긴 하나 쉽게 풀이하면 개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선생님이 풀이해 준 거예요. 미디어 정치 경제학 잠깐만요. 어떤 책이냐? 자, 사회 비판 이론은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들을 보시면
굉장히 사회 비판 이론인지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그 성균관대학교에 방통위원장도 하시고 했었는데 한때 그 갑자기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이 굉장히 프랑크푸르트 학파 비판 이론에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선 권위자이신 분이에요.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문현병 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회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가들, 그 마르크스 이론하고 무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매스미디어, 정치 경제학 이런 것들이 뭐 마르크시즘이나 사회학 어느 쪽도 계급 관계를 산출해내는데 매스커뮤니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소상 분석을 뭐 하지 못했는데 소유 통제 그리고 생산, 미디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학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보시면 그 주로 보면 그 가넴이라든지 이런 그 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대두가 됩니다. 자, 가넴은 이제 모독 가넴이에요. 가넴인데 어쨌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이것까지 하면은 좀 시간이 되니까, 물질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계급이 동시에 정신적 생산 수단도 장악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신적 생산 수단을 결여한 사람들의 사상은 정신적 생산 소유 계급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그 상위 소유를 하는 생산 수단의 소유 계급을 갖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물질적 생산 수단 그 체제에서의 상위 계급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사상마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아까 아주 그냥 예시를 들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사상의 중요한 명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사상의 생산과 배포라는 물적 생산 수단의 자본과 소유주들 수중에 집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 우리 같은 재벌이라든지 정치 권력자라든지 이 같은 컨트롤의 결과로서 그네들의 세계관과 설명이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종속 집단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 이데올로기적인 지배가 계급의 불평등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행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서글픈 얘기들을 그 학자들, 비판론자라든지 사회 비판론자 아니면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연구, 영국의 문화연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버밍엄 스쿨을 기반으로 한 영국 문화연구, 이데올로기에 주목했고, 알티셀러주의, 신그람시주의, 나중에 이제 구조주의에서 나온 서구 마르크스 주의문으로 미디어 연구에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알티셀의 이론은 마르크스 후기 저작에 주목하면서 이데올로기론을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알티세르, 그람시 이런 사람들은 구조주의자, 신 또는 그람시주의, 신구조주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류 마르크시즘이라고도 하지만 마르크시즘을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마르크시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영향을 엄청 받았던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알티세르는
어느 정도냐면 마르크스를 위하여 여기 나오네요. 마르크스를 위하여라는 이런 것을 책까지 지을 정도예요. 이데올로기는 표상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대한 마르크스즘을 좀 더 좀 풀어서 구체적으로 쓴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알투셀르는 마르크스가 후기 저작에서 상부 구조로 부른 일련의 사회 체계, 그러니까 후기적인 정치 경제학적으로 본 거죠. 이 사회 자체를 이 상부 구조 부른 일련의 사회 체계를 이데올로기 기구라고 명명하면서 이데올로기가 생산관계 구속력을 넘어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구조를 안정화하고 일련의 변화를 주축한 주축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점에서 자 아틀세르가 마르크스즘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을 재해석하고 이론을 발전시킨 공헌은 되지만 그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구조주의에 대해서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조주의가 자꾸 구조주의가 뭘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전제가 있겠죠. 다수의 현상들에서 구조를 찾아내는 시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는 언어의 일반적 공통된 언어학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구조주의 학파는 찾으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언어학에서는 또 어떤 그 일련의 체계가 있잖아요. 구조적 체계.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 거기에 비해서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거는 구조주의 연속선상의 일순과 동시에 구조주의를 벗어난다 이중적인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인정을 한다. 사회 구조 자체가 사회 체계 자체가 구조주의 안에서 안정되게 그렇게 가는 것까지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점들도 있다, 현상들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 포스트 구조주의.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라고도 합니다. 포스트 구조주의. 그래서 그 포스트 구조주의도 하나의 비판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 비판 이론, 비평 방법은 모든 문학 연구 방법 가운데서 가장 뒤늦게 나온 방법론이죠.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란 말 자체가 구조주의 다음에 나타난 사상을 얘기하는데 얼핏 보는 것이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되지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탈구조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포스트 구조의 비평 방법이 단일한 비평 방법이 아니고 여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서 자크 데리다라든지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구조의 반대 해체주의. 락강 정신분석. 거울이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밀러 시오리. 선생님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사실은 철학이 깃들어 있는 근간에 자크 락강의 거울이론, 정신분석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비셀 푸코의 역사이론 유명하죠. 푸코. 그 다음에 드레주라든지 펠릭스 이런 가타리 이런 사람들의 정신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페니미즘 이런 것들이 포스트 구조주의의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갈래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하기는 너무 심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어학에서 시작된 구조주의가 정확하게 우리가 뭘 관찰하거나 자료 수집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이럴 때 확실한 그 결론을 그렇게 해야만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적으로 구조주의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는 것이 여러 갈래로 좀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갈래로 비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포스트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가 어떻게 보면 텍스트라든지 어떤 구조 자체가 불변하고 핵심적인 규칙을 찾고 있다. 언어 규칙이라든지 뭐 언어는 이양 대립적으로 구성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구조 어떤 구조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회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체계 안에 포스트 구조주의는 그렇지 않다. 확고 불변한 대상은 절대 아니다. 다양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무한한 의미의 작용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변적일 수 있고 불안정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포스트 구조주의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나오는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프랑스 철학자인데 감시와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에 나온 책 중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권력이 사회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문은 스스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죠.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권력이 생기고 인간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이 오히려 억압하는데 기여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감시와 처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미셸 푸코는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요. 하나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림 감상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그림을 반드시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철학적, 미술사에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기대해 보시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미셸 푸코가 해석한 미셸 푸코도 거울 이론을 냈어요. 그래서 낸 해석을 보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재밌는 사색으로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또 오늘 하여튼 선생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자 그람시 그람시 혁명가였죠. 그는 사회의 근본적 변혁의 전략에 주목하게 된다. 그람시는 정체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이데올로기 대신 헤게몬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이는 주체의 인식과 동기를 바탕으로 그람시의 헤게모니 부분을 냈죠. 그래서 이제 그 헤게모니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권력 투쟁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는 주체의 인식과 동기를 바탕으로 변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이 주체가 되겠죠. 인식과 동기를 바탕으로 변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체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권력자이지 않은 사람들이 주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따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스스로 좀 탐구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헤게모니 부분은 그쯤에서 하고요.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도 이미 정치경제학 비판, 아까 얘기한 구조주의라든지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이미 이데올로기와 주체관계 이중성을 상정하는 마르크스 사상을 계승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람시는 마르크스 사상의 틀레에서 이 부분을 더 부각하고 체계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문화연구는 알스투이세르와 그람시 이데올로기 개념을 확대 발전시킨 그러한
그룹이에요. 문화연구. 신 알투세르 싱그람시 이론의 기차에 미디어의 이데올로기 기능에 주목하게 됐죠. 거기에 이제 호가트, 윌리엄 톰슨 이 사람들 이름, 학자들 서유럽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데 매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미디어를 상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 연구는 비판적 미디어 연구에서 이데올로기론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이론 체계를 확립한 공이 크다. 알츠세르 이론의 구조주의적 한계나 그람시 이론이 보이는 이론적 궤를 막 극복하고 마르크시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다양한 이론을 융합했다는데 영국 문화 연구의 공이 크다. 우리 윤선희 교수님이 사실 영국 유학파예요. 비판 이론의 어떤 문화 연구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저명한 학자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할 때 뵀던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강조를 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더 나아가 이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어쨌든 시오리라든지 어떤 그룹이라든지 학파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역사의 어떤 흐름에 역사적 학문적 흐름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또 그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또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 또 어떤 그 강의든 간에 여러분의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지를 해독하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책에 보통 보면 엄청난 낙서가 사실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생각. 그 어려운 글이 있으면 그걸 풀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표현력이나 어떤 분석과 함께 자신의 어떤 거기에 따른 또 분석, 비판, 자신의 생각을 책에다 이렇게 쓰면서 항상 볼 가치도 있어요. 영국 문화 연구가 영국이나 유럽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국한하지 않고 미디어 문화 연구의 기초가 된 이유도 이와 같은 현실적 성과에 기인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와 같이 미디어 연구에서 이데올로기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차례 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거듭났으며 현실에 작용하는 문화 권력을 가장 적나라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다양하게 작용이 하는데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은 자본주의, 아까 가부장주의 나왔죠? 인종주의, 가부장주의에 대립되는 개념, 페미니즘이라든지 인종주의 이런 이데올로기, 인종주의라든지 자본주의, 민족주의 이런 보편적인 존재하는 문화 권력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인관계에 작용하는 문화 권력인 가부장주의라든지 또 사회 체계의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국제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문화 권력인 인종주의 이 세 가지는 사회에 편제된 문화 권력을 표상하는 세 가지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더란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는 문화 부분에서 특히 문화 권력을 표상하는 그러한 것들하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문화 권력에는 각기 대항 이데올로기도 대두되는데 가부장주의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다문화주의를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항 이데올로기 또한 이데올로기 비판론을 비껴가지 못하며 이데올로기 논쟁은 계속해서 돌고 연속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끝이 없는 메비우스 띠처럼 존재해 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상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트렌드란 게 있잖아요. 복고풍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역사적인 아주 복고적인 또 이론이 다시 재등장해서 다시 재평가 받을 수도 있고,
인간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과연 이런 말들이 물론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이고 창조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자연 현상에서의 우리가 가져온 아이디어에서 인간 사회에 맞게 좀 그 응용되고 창의적으로 재창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할 그런 것들을 가져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K-팝 그룹이라든지 그래서 서유럽에서 인종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걸그룹과 여성성, 페미니즘 이런 것들은 가부장주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 한국 역사 드라마를 다루면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또 우리가 세계화를 나가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해체되고 정말 이러한 문화로서 결합이 되는 그런 것들 K-팝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문화 다 문화 속에 흡수되는 것들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술, 그다음 미디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전달 수단으로서의 어떤 미디어죠, 매개체. 크게는 이제 뭐 우리가 쉽게 뭐 여러 가지 매개체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자신이 전달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행위를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수신자 입장에서는 수용자라고도 하죠. 미디어에서는. 그래서 이런 또는 미디어 수용자, 소비자라고도 하고 이런 수용자, 수신자에게는 해독의 어떤 단계가 또 있고 자신만의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로막는 장벽 이런 것들이 블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미디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면 예술이 조금 더 다양한 장르에서 한 단계 조금 깊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부 아우르는 게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는 의상 또는 음식 또는 뭐 음악, 영화 모든 그 미디어까지 예술까지 미디어는 뭐 미디어, 인쇄 매체, 그다음에 영상 매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모든 걸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문화도 하나의 권력을 가졌을 때 그런 헤게모니 또는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자꾸 헤게모니가 다시 말해서 사실은 국어사전적으로 사전에서는요 사전적 정의는 정할 정자라 그랬죠. 바를 정자가 아니라 그런 정의가 아니고 정할 정자의 정의는 데피니션이라고 그랬어요. 저스티스가 아니고 이 데피니션은 바뀔 수가 있어요. 개념적 정의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작적 정의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의 사전에서의 정의를 놓고 봤을 때는 주도권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보통 나와요. 주도권.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헤게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가의 사이에서도 국가가 어떤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거나 지배를 안 해도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러한 그 초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헤게모니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EU라는 그 결성체가 생겼다. 아시아에서는 그런 거,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아직 없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그 헤게모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람시부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죠. 안토니오 그람시가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헤게모니란 말을 처음으로 써서 유명해졌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자본주의 발전하는 그 경로에 따라서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람시가 옥중수고라는 그런 저서에서 그 배경을 정립한 내용으로서 헤게모니가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탐구하고 탐색할 때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키워드를 얘기하고 나름 어느 정도 쉽게 풀어드리면 그걸로 만족하지만, 물론 이거 전부 제가 자료 게시판에다가 자료에다 올려드립니다만, 여기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부디 요즘에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인터넷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자료가 있는 국회 도서관을 치면 거기에 키워드를 치면 쫙 나와요. 논문, 뭐 책 가장 많이 있죠.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찾으라 그랬죠? 먼저 책을 보는, 논문을 보는 방법이 목차를 읽으라 그랬죠. 목차에서 내가 필요한 키워드를 찾아서 다 읽지 마세요. 다 읽으면요 머리 아파요. 그렇게 탐색하지 마세요. 그렇게 탐구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그것들을 쭉 키워드를 가지고 쭉 어떤 학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또는 학자별로 해서 그 사람의 사상이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거를 반드시 그걸로 흘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유목화하라 그랬죠. 항상 유목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USB에 그게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저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유목화해 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 학업할 때 박사학위 할 때 전통적으로 그게 이제 쭉 해왔던 그런 행위들인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깊이 있게 탐색하는 그런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저런 사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흘려서 들으실 거는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새겨 들으실 거는 좀 새겨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누구나 선생님도 그랬고 누구나 인생은 그 시기, 시절, 시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젊은 시절, 청춘 시절이 이렇게 뭐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시대가 사실 꽃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20대에서 정말 그 40대까지가, 물론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항의할 수는 있겠으나 좀 부정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이 전을 돌이켜 보면 그런 황금 같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캠퍼스 생활도 못하고 또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서
말하자면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학문적 얘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회적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즐겁게 수다 떨 수도 있고 재밌는 또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만끽할 만한 그런 행복한 시기에 이렇게 막혀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좀 못 겪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 좀 한편으로 좀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의 4학년들 분들이 위주시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해서 좀 많이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미디어 포트폴리오 작년에 제가 지난 학기죠 1학기 때 수업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발견 항상 길을 가거나 대중교통 전철 타고 버스를 타거나 또는 뭐 밥을 먹거나 또는 뭐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거나 뭐 여러 시간들이 많죠. 그냥 항상 깊은 사색과 함께 취업과 관련해서 과연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적성 뭐 동시에 맞아떨어지면 기억나시죠? 금상첨화지만 지금에 와서 코앞에 뒀을 때는 취업을 코앞에 뒀을 때는 자타가 공인한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벌써 적성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것을 발견을 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2학년 때까지는 마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진을 했어야 돼요. 3, 4학년 때. 근데 그게 체계화되지 않은 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어쨌든 세월은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현명한 방법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취업하기 더 취업에 더 근접한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TV에 출연한 어떤 장인께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장인이 뭐 구두 수성공이시든지 자기 일을 그렇게 수십 년간 해왔던 장인이 인터뷰를 인간시대나 이런 데서 인터뷰할 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 60대 70대 되셔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는 좀 해보고 싶다. 이게 바로 이제 적성이죠. 좋아하는 일. 그러나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큰 무리 없이 가족들과 그렇게 생활을 해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 뭐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이 금상첨으로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잘할 수 있는 일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색을 하고 발견을 하시고 어차피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좀 여러분들께 충고 들고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취준생들에게는 누구나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뭐 안 된 얘기입니다만 좀 정말 사회적인 좀 선생님도 사회적 동포는 맞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뭐 욕을 먹으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남들이 똑같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거를 털털 털어버리고 기회로 이용한 사람만이 승자예요. 어차피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모든 응시자들이 다 합격해서 똑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게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현명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월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또 하나의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